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과 세계와 인간, 즉 철학의 고유한 주제이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주제를 특수 형이상하게 세 분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신, 세계, 인간. 신의 본성은 무엇인가? 세계의 본성은 무엇인가?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전통적인 철학이 대답해야 했던 그 중요한 세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자, 이 물음에 대한 새롭고도 심오한 통찰을 보여준 한 명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근대의 철학자이지만 그 사상의 특징을 살피면 현대 철학자라고, 현대 철학의 뿌리와 토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천재적인 철학자입니다. 자, 근대 철학의 방식으로 현대 철학의 정신을 열어 세웠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철학사에서 가장 독창적인 천재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진가는 최근에 들어서야 비로소 재평가되었던, 한마디로 살아있을 때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그런 비운의 철학자입니다. 자, 그의 시대에 그의 사상은 너무 앞서갔던 것입니다. 항상 시대를 100년쯤 앞서갔던 위대한 철학자들은 대개 철학사적으로 화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광기 취급을 당하였습니다. 이렇듯 천재들의 노고는 언제나 후대들이 누리는 법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새로운 천재적인 발견들은 왜 그 시대에 배척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미라든가 신념, 믿음, 그런 것들을 지지해주거나 긍정해주거나 확증해주거나 맞장구 쳐주는 그런 철학, 그런 지식만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스스로가 진리로 간주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곧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진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신격화 과정이자 거기서 바로 우상숭배라는 오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정말 참된 진리 같은 것들은 우리를 항상 불편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불편함을 없애고 언제나 친숙한 것만을 취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진 그런 안정지향성이 바로 이러한 확증 편향성을 낳는 법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도 동종교배는 열성인자만을 낳는다는 것이 과학적 진실이죠. 우리의 사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암과는 다른 새로움을 거부하는 사유는 평면성과 지엽성과 단편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암을 편견이자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강의를 들으면서도 자신의 편견과 무지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로움을 배우고자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확증하고자 강의를 듣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롤스는 엉터리고 마르크스는 허풍꾼이며 사르트르는 뭘 좀 아는구만. 자, 이렇게 자기의 알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철학자들을 재단하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쩌면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태도이기도 하죠. 자, 소크라테스가 경계한 무지의 단계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단계입니다. 모르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그것만을 지켜나가려는 태도, 그것을 깨고 싶었던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 철학의 목적입니다. 자, 이런 태도가 바로 자기 확증의 태도이죠. 물론 비판적 스탠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이해라든가 수용이 없는 비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무턱대고 부정하는 태도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학 시간에 배우는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라는 것은 자기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왜곡해놓고 그리고 그 왜곡된 상을 비판하는 그런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르트르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한 사르트르, 롤스 자체가 아니라 오해한 롤스, 마르크스 자체가 아니라 오해한 마르크스를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태도이죠. 우리는 사유의 진화 과정, 즉 배움의 과정 안에서 안티테제의 중요성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안티테제라는 것은 나의 기존의 암과는 다른 새로운 대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립과 모순과 새로움, 이런 것들이 암을 확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크라테스의 변증법, 즉 대화법이라든가 헤겔의 변증법 안에서 모순이 갖는 중요성 같은 것들을 굳이 반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몰랐던 것, 다른 것,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사유를 넓고 깊게 확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의 조건이자 초월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배움의 태도란 언제나 열려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의 편견을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깨워나가기 위해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배움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룰 쇼펜하우어의 철학도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대적 정신의 뿌리를 인간을 욕망과 본능으로 규정하는 육체의 철학자들, 한마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성, 신체성, 육체성을 우리 인간의 본질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는 현대적 사유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현대 철학의 전통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철학, 즉 인간을 이성, 사유, 자의식, 항상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규정하던 그런 전통에 대한 반동으로부터 바로 현대 사상이 탄생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사유로는 첫 번째로는 루트비히 포이어바흐의 자연주의의 철학 같은 것들이 아주 선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니체의 힘을 향한 의지의 철학 같은 것들도 인간을 본능과 힘의 존재로서 규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리비도와 무의식의 철학이라는 것도 인간은 의식적 존재가 아니라 무의식적 존재자이며, 그리고 그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은 리비도다. 한마디로 삶의 에너지와 성욕이라고 분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현대성의 뿌리가 되었던 세명의 사상, 그 사상을 태어나게 했던 토양과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의 의지의 철학이라는 것은 근대와 현대를 매개하는 그 중간길에 놓여 있습니다. 자, 물 자체에 대한 탐구, 본질 인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근대의 전통 위에 서 있지만, 그 물 자체의 본성이라는 것이 사유나 정신 같은 인간의 의식적 측면이 아니라 바로 몸적 측면, 의지라고 주장한 것은 굉장히 현대적인 측면을 띠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전통 철학의 완성자라 할 수 있는 헤겔의 근처에서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함께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재직했었죠. 자, 그러나 헤겔은 인간을 정신의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규정했던 전통 철학의 완성자였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적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의지라는 것은 본능과 욕망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쇼펜하우어는 근대의 이단아이자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창시자다, 이렇게 우리는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누구인가? 자, 쇼펜하우어는 1788년 2월 22일 단치히라는 유럽의 한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풍족한 교육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자, 헤겔이 1770년에 태어났으니 그보다는 18살 아래입니다. 그리고 스피노자보다는 111년 하루 지나 태어났다며 쇼펜하우어는 늘 자신의 생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전합니다. 1788년에 태어나서 1860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그는 총 72세, 72살을 살았습니다. 자, 쇼펜하우어의 아버지 하일리 플로리스 쇼펜하우어는 은행업까지 병행하던 아주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한나 헨리에테 쇼펜하우어, 그녀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여류 시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아름다운 시는 당시에 슈베르트의 곡의 가사가 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려서 그 늙은 남편에 큰 관심이 없었다고 전하지만 그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아마도 가치관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과 낭만을 꿈꾸는 시인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순응하는 사업가의 정신은 어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어머니가 보기에 아버지의 정신은 때로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버지의 부유함 덕분으로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어려서 프랑스와 영국에 살면서 프랑스어도 익히고 영어도 익히고, 그리고 김나지움에 들어가기 위해서 라틴어와 에스파니아어도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능통한 에스파니아로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세상을 보는 지혜라는 책도 번역했다고 전합니다. 자,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던 어머니는 비관적이고 고독을 즐기던 쇼펜하우어와 친하게 지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어머니로부터
자기애적인 자만심을 물려받았는데 둘은 서로가 자신을 천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의 능력을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경하기에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둘은 어울릴 수도 없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어머니는 아버지와는 가치관이 달랐고 쇼펜하우어와는 성향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러니 이 세 명의 가족은 함께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쇼펜하우어의 가정사는 그래서 화목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괴테라든가 슐레겔 행저 같은 당시 최고의 문인들이 살던 바로 독일의 바이마르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쇼펜하우어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오던 괴테라든가 아니면 동양학의 권위자였던 프리드리히 마이어 같은 위대한 학자들과 비로소 그 안에서 교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부터 힌두교와 불교에 대해서도 처음 소개받았다고 전하죠. 그러나 이후 어머니와 결별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이런 경험은 그를 여성 혐오와 독신주의자로 만든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는 쇼펜하우어가 썼던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이 책의 11장 여성에 대하여 라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쇼펜하우어의 여성관이라든가 여성 혐오의 태도 같은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그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쇼펜하우어는 늘 말했습니다. 자신은 칸트에게서 절반을 배웠고 인도에게서 전부를 배웠다. 자, 그 정도로 쇼펜하우어는 인도 철학과 불교를 사상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청동불상과 칸트의 반신초상이 놓여 있었으며 밤마다 인도 브라만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우파니샤드를 읽다가 잠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의 염세주의 철학, 즉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그런 염세적 태도, 비낙관적 태도라는 것도 바로 이 불교적 세계관, 고해, 고통의 바다라는 그러한 묘사에서 얻은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는 인생을 고통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만약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다면 종교가 왜 필요할 것이며 그 고통이 없다면 우리에게 해탈이라든가 해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여러가지 길들을 보여주는 그런 교리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교도 인생을 눈물의 골짜기에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전도서의 구절들,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고통과 허무에 불과하다는 바로 그러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살아서는 독일의 최고 명문 베를린 대학의 교수가 되기도 했지만 당시에 그는 헤겔의 그늘에 가려서 큰 인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주하는 헤겔의 명성에 밀려서 그는 언제나 뒷방 늙은이 신세를 면치 못했던 것이죠. 당시에 그는 헤겔의 철학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의 근본 개념들은, 즉 그가 사용하는 철학의 개념들은 불합리하기 짝이 없는 공상과 같은 것이며 전도된 세계이고 철학적 익살에 불과하다. 여기서 전도된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은 의지인데 헤겔은 언제나 인간의 본성을 영, 즉 정신이라고 너무나 과대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러니 공학이 짝이 없고 돌대가리들이 만들어 놓은 단어들을 제멋대로 섞어서 가지고 노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엉터리를 떠들어대는 그의 꼴은 꼭 미치광이 같다. 아주 혹독한 비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혹독한 비판이 바로 그를 살게 했던 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0세가 되어서야 독일 전역에 비로소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작 72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살아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비운의 철학자. 그럼에도 그가 그런 불행을 견딘 힘은 어디에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그러한 고통과 불행을 유쾌한 독설이라든가 염세적 낙관성, 그것으로 견뎌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쾌한 독설, 염세적 낙관성, 이 표현은 굉장히 모순적이고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고통을 잊게 하고 극복하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세상이나 타인을 비난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한다라든가 염세적 낙관성, 고통을 예상하면서 도리어 고통을 피해 나가거나 그것을 이겨나가는 행복관, 그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세계를 사는 지혜이죠.